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시청자와 함께하는 톡톡 퀴즈. 부처는 온갖 변화가 통일로 돌아가느니라. 증산 상제님께서는 천지공사를 보시면서 부천 5만년 상생의 조한학원 세상에 전 세계가 단일 문명권이 될 수 있도록 땡땡 문명을 건설하셨는데요. 온 세계가 한 나라, 한 가족이 되는 이 문명을 뭐라고 할까요? 1번 세계 일가 통일 문명, 2번 대한민국 통일 문명. 톡톡 퀴즈 응모는 상생방송 시청자 상담실 1577-1691 번호를 통해 6월 7일까지 정답을 말해주시면 응모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톡톡 증산도 시즌3 진행을 맡은 이미향입니다. 최재학 수호사님과 하민석 부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청자 질문은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증산 상제님께서 짜신 천지공사에 따라 일어난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라는 내용입니다. 상제님께서 집행하신 세운공사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호사님께서 세운공사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세운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천지공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개 우주를 이렇게 통치하고 계시고 경영하시는 이 상제님께서는 인간으로 강세하신 다음에 바로 천상의 통일조화 신단인 이 조화 정부를 결성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천하의 이 산하기령을 통일하셨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제 후천 5만 년 인류의 운명이 전개 나아갈 이 천지 역사의 시간표를 짜셨는데요. 이것을 토대로 바로 천지의 입법과 천지 기운을 바탕으로 병든 천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천지공사를 보셨습니다. 바로 이 천지공사는 새 역사의 설계도이자 이정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후천 이 가을 새역사의 울로를 정하신 이 천지공사는 크게는 이 세운공사와 이제 도운공사로 나뉘어집니다. 세운공사는 이게 세계 정치 질서의 울로를 짜놓은 것을 이제 말하고요. 그다음에 이 도운공사는 이 세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 천지의 일꾼들이 나와서 상제님의 이 도문화를 개척해 나가는 상제님 도의 역사 궤도, 즉 이 하나님의 도가 전개되어가는 이 섭리를 짜놓은 것이 바로 이 도운공사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보면 인류를 구원하고 후천 성경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 상제님 대도가 인간 역사에 뿌리 내리고 자리 잡고 또 이렇게 종통맥이 전수되는 과정이 바로 이제 도운공사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운공사는 세계 정치 역사의 운명을, 도운공사는 상제님 도의 5만 년 조화 성경 건설의 울로를 짜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상제님께서 이 9년 동안 공사를 행하시어 이 선천 말대의 천지 울로를 뜯어고치고 부천 세계 인간 생활의 모든 질서를 결정하시니 세간의 이 만사 만물이 상제님의 붓굿을 거쳐가지 않은 것이 없으며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물 셀 틈 없이 도수를 굳게 짜놓았으니 제 한도 돌아닿는 대로 새 귀틀이 열리리라 하신 이 도전 말씀처럼 1901년 이 신축년 이후 인간 역사는 상제님께서 판짜 놓으신 이 천지공사의 내용 그대로 한치 오차 없이 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상제님께서 집행해 놓으신 천지공사가 프로그램 시간대 그대로 인류 역사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천지공사는 이 단순히 이게 예언이나 새로운 사상을 설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또 상제님의 이 진리, 이제 도전을 인용하시는 학자들 중에서는 자꾸 이제 정상 상제님의 이 말씀을 예언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고 외부인들 또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럴 때 이 바로 이 상제님의 진면목은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도전을 충분하게 읽어보시면 상제님은 직접 이 땅에 울로를 정하시고 설계하시고 기획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이 도전 진리 말씀을 공부하셔야만이 이 천지공사의 참 면목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나는 예언자가 아니로다. 나의 일은 세상 운수를 미리 말함이 아니요 오직 천지공사의 도수로 정하여 내가 처음 짓는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착각은 이 순간부터는 안 하시는 게 좋겠는데 어쨌든 천지공사라고 하는 것은 선천의 병든 천지를 완전히 개벽해서 하늘과 땅에 살고 있는 인간과 신명을 건져낸 상제님 고유의 구원 사업이십니다. 이거는 뭐 상제님 3개 대권으로 집행을 하신 것인데 3개 대권을 주재하셔서 조화로서 천지를 개벽하고 정말 불로장생의 성경을 이제 건설하시는 어떤 사업이고요. 인류 역사의 틀을 본질적으로 바꾸는 아주 문명의 대전환기인 가을 개벽기에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는 거, 오셔서 선천우주, 닫힌 우주의 상극, 운에 갇혀 살아온 만유 생명의 그 원과 한을 온전히 다 풀어가지고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를 누차 강조를 드리는데요. 상제님께서 9년 동안 집행하신 천지공사라고 하는 거는 선천의 그 상극도수에 걸려가지고 이 우주는 사실 상제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폭발하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 폭발을 우리 수많은 그 어떤 헐리우드 영화가 다 그런 폭발 지경의 어떤 상황에서 다 끓는 영화들인데 하나님이 그런 역할을 정말 하드캐리 하셔가지고 하고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천지신명과 인간의 원한의 그 불길을 꺼트리는 거, 그 화재로 엄청나게 이런 그 손상을 입은 환자들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 산업단지에서 그 공장이 파탄 나가지고 완전히 화상 입은 사람들 보면 그렇게 터지기 직전에 그거를 끄는 그 개입을 상제님께서 이 역사에 하셨다는 건데, 그러니까 인간으로 강세하신 증상 상제님께서 딱 신축년부터 신천지 개벽공사를 집행하시면서 했던 하나의 프로젝트인데 단주 이래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원원들이 이 원한의 파괴적인 힘을 세상에 뿌렸는데 상제님은 이 원한의 살기를 창조의 원동력으로 돌려 쓴 거예요. 그 있잖아요. 리사이클링. 이게 버려질 에너지인데 이걸로 그 다시 이제 재생 에너지로 재생 배터리처럼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원동력 승화시켜가지고 인류가 후천가을의 성경 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치는 원한을 품고 죽어간 그 역사상의 모든 원원들을 갖다가 세 차례 크게 굽이치는 대전쟁에 역사케 하셔가지고 원신들은 세운의 응기를 시키고 웅대한 어떤 이상과 정의감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는데 역적 소리 들으면서 무참히 죽어갔던 그 혁명가들의 영신, 역신이라고 하는 분들은 도운에 붙여가지고 역사케 하셨는데 그래서 그게 상제님 말씀에 내일은 삼변 성돈이라 삼천이라야 내일이 이루어지느니라 하시면서 삼변 성국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지공사로 세운과 도운으로 나눠서 크게 세 단계 변화를 거치면서 선천의 어떤 낡은 가치관과 불합리한 사회 구조가 개벽돼서 묵은 하늘의 어떤 저주와 원한이 완전히 해소되도록 하셨다. 그래서 이 삼변성도를 세 번 굽이치는 역사의 마디는 천지 성공 시대를 여는 아주 준비의 시간이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허다한 주의로 허다한 단체가 모이는 거는 가을에 오곡을 거두어서 결속하는 것과 같다. 이 모든 건 천지 성공 시대의 어떤 흐름이다. 이런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네, 상제님께서 우주 통치 사령탑인 조화정부를 새롭게 구성하실 때 만고 원신과 만고 역신 조직을 두시고 이들의 원한을 풀어주셨다고 했는데 이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지금은 이 선천 여름철 말에서 후천 가을로 전환하는 대개벽기입니다. 우주의 생명이 이렇게 체계로 이제 분열하는 시기인 것이죠. 상제님은 당신의 진리 도법을 세상에 드러내는 준비 기간으로서 최대 분열수인 이 81수를 쓰시고요. 그다음에 선천 역사의 난법을 정리하고 또 묵은 기운을 떨쳐내어 이 천지 이론수인 이 100수를 한도수로 해서 이제 천지공사를 이제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상제님 말씀 보면요. 이제 모든 일을 풀어놓아 각기 자유 행동에 맡겨 먼저 남법을 지은 뒤에 진법을 내리니 오직 모든 일에 마음을 바르게 하라. 건곤불로 월장제하고 정막강산 근백년이라. 천지는 쇠하지 않아 달이 항상 떠 있고 정막한 강상은 이제 100년이로다. 시절 화명 삼월우요 풍류주세 100년지니라. 철꽃은 내 도덕에 삼월비에 밝게 피고 온 세상의 100년 티끌 내 무국대도의 풍류주로 씻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천 말대의 해원 시대가 지나면 바로 후천 세상의 개막을 알리는 이 개벽의 시운으로 접어듭니다. 그리고 이 마무리 단계에서 동방 이 한민족의 신교 문화가 부활하여 이 상제님의 천명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제님의 이 후천 무국대도가 역사에 이 전면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과정에서 모든 남법이 청산되고 선천 역사를 매듭짓게 되는 것입니다. 네, 상제님 천지공사가 전개되는 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제님 천지공사가 전개될 때는 백수를 한 도수로 해서 크게 세 단계의 변화를 거친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이 당신님의 손길과 걸음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이제 공사를 집행하셨는데요. 천지공사의 큰 틀이라고 하는 거는 당신님을 직접 모신 그 당대의 성도님들과 그 주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세상에 소상이 전해진 바 있어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내가 세상을 뒤집는 건 손바닥 안팎 뒤집는 것 같다 하셨고요. 상제님 다운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 세상 일이 내 걸음걸이 하나하나에 따라 모두 그렇게 되느니라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최근에 좀 묵상하면서 와닿은 것은 제가 러닝 마라톤에 입문해서 그 러닝의 고수들을 보다 보니까 옛날에 그 진우션 션이 그 뭐 류게릭 병원을 짓기 위해서 마라톤을 계속해요. 막 8.15 기념으로 81.5km를 막 연속으로 뛰고 그러는데 올해 10 몇 년 전에 그 서운 세웠던 거를 그 마라톤을 하면서 모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달려서 걸음에 따라서 그게 돈이 모이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상제님의 어떤 그 말씀, 당신님의 그 걸음걸이 9년 동안 꽉 채워서 매 순간 하셨던 그 행보에 따라서 지금 우리 세상이 이게 됐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짜신 게 100년의 어떤 흐름 속에서 하나하나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세운공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상의 역사 울로입니다. 지구촌 역사 운명을 정하신 상제님의 세상 그 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세계 질서. 당신께서 보신 세운공사에 따라서 그 시절만 해도 동양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열강들의 각축장이고 그냥 먹잇감에 불과했는데 서양으로 기울어졌던 그 지구촌의 힘의 질서 헤게모니가 약 100년의 시간 동안 크게 3번 굽이치면서 동서양 간의 균형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신교의 종주국인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신교의 종주국인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후천 상생의 새 세상이 열리게 된다 하셨는데 그 이야기 100년 전에 하셨고 우리가 그 공사 내용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싶었는데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참 우리 떳떳하잖아요. 해외 여행만 가도 그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는 천상 조화 정부가 인간 역사 속에 자리 잡혀가는 대변혁의 노정이 하나씩 가시화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운 것처럼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결성된 국제연맹이 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조직된 국제연합, 유엔이 있고 지금 그 체제 속에 있지만 그 천상의 조화 정부가 지상에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는 과도기예요. 그것도. 그 과도기의 준비 과정의 일환인데 앞으로는 후천 가을개벽이라는 지구촌 문명의 대전환 과정에서 어떻게 되느냐. 천상의 우주 조화 정부가 신인 합일의 섭리로 인간 역사의 완전한 모습의 조직 체계로 자리 잡아서 그야말로 세계 일가 통일 정권 문명이 열리게 된다 이겁니다. 네, 우리가 뭐 요즘 사실 뉴스 같은 거를 접하면 많이 좀 시끄럽고 어지럽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이제 상제님의 천지공사의 이런 손길과 발걸음의 이런 공사로 인해서 세상이 둥글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좀 그런 답답함이 많이 풀어지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네. 상제님께서 보신 세운공사의 기틀과 목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세운공사의 전체적인 과정을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상제님께서 세운공사를 보시게 된 어떤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좀 알아보겠는데요. 수호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 상제님께서 강세하신 1870년대는 이 서구 열강에 의해서 제국 시대가 막 열린 때입니다. 15세기 말에 시작된 이른바 이 지리산의 대발견 이 시대부터 해외로 눈을 돌린 이 서양 열강들은 이 19세기에 들어와서 산업혁명을 성공으로 이끌면서 생산력이 폭발적으로 이제 증대되자 이 시장 개척과 이 자원 확보를 위해서 아프리카, 아시아를 손을 뻗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870년대는 이 새로운 무기 개발과 경제적 침탈 수단인 이 철도 부설 또 전략 요충지 확보를 위한 이 서구 열강들의 경쟁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 치열하게 이제 벌어졌던 것입니다. 15세기 말 이 포르투갈의 항해자 이 바스코 다가마가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 캘리컷을 도착했을 때 인도는 이 유럽 열강들의 아시아 침략의 바로 거점이 되었습니다. 18세기 청나라의 교역의 손길을 뻗친 이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에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도에서 재배한 이 아편을 이 중국으로 밀 수출하였습니다. 청나라 조정은 여러 차례 이 금지령을 내렸지만 이게 지켜지지 않아서 이 청의 경제는 급속하게 이게 무너지고 이 사회가 이제 피폐해져 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19세기에 들어서서 이제 마침내 이제 청나라가 아주 강경하게 이렇게 아편 무역을 금지하게 되는데요. 이를 빌미로 이제 영국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 두 차례의 이 아편 전쟁인데요. 이 아편 전쟁에 이 중국이 패하면서 서양 열강들과 일련의 이제 불평등 조약을 맺고 반식민지 이제 상태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아편 전쟁으로 중국이 이제 종이 호랑이가 된 뒤에 그 서양 제국주의 세력의 식민지 쟁탈전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까지 넘보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방으로 이제 세력을 확장하려던 러시아가 제2차 아편 전쟁에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 청나라 간의 조약을 주선합니다. 사실 앞서 말씀하신 그 아편 전쟁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청나라가 굉장히 탁나라가 되는 거죠. 탁해져요, 굉장히. 말지 못하고 막 정말 나라가 기간이 무너지는데 그 틈에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면서 조선과 국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게 1860년 사건인데 이후에 동북간방의 땅 조선,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도 조선 그 땅에도 제국주의 침략의 손길을 피할 수가 없었고 우리는 그때 세계사의 흐름에서 너무나도 이렇게 열애된, 소외된 약간 요즘 말로 왕따인 조선이었고 제국주의의 침입을 제어하기에는 너무나 무력했어요. 그래서 당시 조선을 비롯한 동양의 여러 나라는 정말 열강의 각축장으로 먹잇감으로 이제 변해 있었는데 그때 태어나신 그때 지상에 오신 상제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양이 서양으로 떠넘어가는데 이 공부한다는 자들 중에 이 일을 바로잡으려는 자가 없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으리요. 그냥 개인의 그냥 뭐 도통만 생각하지 이 대세를 놓고 어떻게 조정하려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고 너희들 이것 봐라 동양이 서양으로 넘어간다. 아이고 목구멍까지 다 넘어갔다. 저 목구멍까지 다 넘어가 이렇게 절규하신 바 있는데 이제 동양의 형세가 누란과 같이 위급함으로 내가 붙들지 않으면 영원히 서양으로 넘어가게 되리라. 지금 우리가 동양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자기 나라 역사의 그 서양 열강의 침략에 대해 얘기하겠지만 그 이면에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의 이런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다는 건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았으면 몰랐을 일인데요. 실제로 그때는 정말 위급했습니다. 그런데 왜 상제님께서는 동양으로 몰려드는 서양 제국주의 세력을 그 물리치는 것을 아주 급선무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 상제님께서는 서양을 규정하기를 서양이 곧 명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당시 제국주의 열강의 어떤 폐악, 그 폭력성이라고 하는 게 아주 어마무시했습니다. 동양을 죽음으로 이끄는 명부와도 같았다는 것이고 그 서신사명의 하나님이신 증산 상제님은 가을 우주의 통일문을 여시기 위해서 이 위기에 직면한 동양의 구원의 손길을 이렇게 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천지의 이치가 난리를 짓는 자가 있다고 할 때 난리를 짓는 자도 좋아요 난리를 평정하는 자도 좋아하니라 최수는 천하의 난리를 지었으나 나는 천하의 난리를 평정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쓰신 게 천이 이 기회로 여서인하여 이복 성인지역하고 천이 이 주화로 여오도하여 이제 서인지약하니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뜻이 뭐냐면 하늘이 기회를 서양 사람에게 주어서 성인의 역사를 행하고 하늘이 또 조화를 나의 도에 주어서 서양 사람의 악행을
제어한다. 우리 어떤 약이라고 하는 거를 쓰면 부작용이 있죠. 뭐 어떤 약 먹고 뭐 탈나서 응급실 많이 오거든요. 그럼 제가 막 그거 진정시키는 약을 써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서양의 그 명부와 같은 기운의 그 해독을 당신께서 하시겠다. 이렇게 균형 잡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일찍이 이마두 대성사님께서 돌아가시고서 지상의 천국을 건설하시려고 국군분투하시다가 사후에 신도 세계에서 동양의 문명신을 딱 거느리고 이제 서양으로 건너가셔가지고 천상 신도여행에 완전히 이제 개방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이마두 대성사의 음덕으로 서양 사람들이 하늘의 문명신들로부터 과학 문명의 어떤 기회를 다운로드를 엄청 받은 거예요. 그 수많은 과학 혁명이 그러한데 이 은총을 그냥 다만 물질과 사리에만 정통하는 수준에서 써버리는 바람에 서양은 신을 완전히 부정하고 그런 영감이 신으로부터 왔는데 우리가 출처를 아예 잘라버린 거죠. 자기가 잘나서 얻은 건 줄 알고 수많은 상극의 죄악을 아주 꺼리낌 없이 자행을 해왔고 그 바람에 인간의 어떤 그 정신 활동을 무시하고 역사라고 하는 건 단지 그냥 유물론이죠. 그죠? 물질과 물질의 운동과 반영으로만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과학주의에 경도돼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다 부정하는 거죠. 신의 세계를 부정하면서 자연을 아주 무참히 정복했고 그러면서 이 세계가 아주 원한에 살기로 폭발하는 지경에 왔다는 건데 이 서양의 오만함에 대해서 그 우월한 기술과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약소국을 침탈하는 그 제국주의의 어떤 실상을 통렬하게 비판하시면서 이 땅에 강사하신 상제님께서 당신님의 무궁한 그 3개 대권의 조화로서 서양 문명의 이런 해악을 디톡스, 제어를 하시고 상제님의 천지공사라고 하는 건 그런 서양의 제국주의 기운을 완전히 꺾고 가을 우주의 통일 문명을 개창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방 땅의 우리 동방 땅 한민족을 시원 역사의 주인공이었던 우리 동방 땅을 그 주인공을 내세우는 역사를 이제 짜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도전 1편 1장을 보면 이제 상제님의 성구 말씀을 통해서 시대적 역사적 상황을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동방 이 조선은 본래 신교의 종주국으로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함께 받들어 온 인류 제사 문화의 본 고향이니라. 한민족은 환국, 배달, 조선의 삼성조 시대가 지난 후 열국 시대 이래 중국 한족과 일본에 의한 상고 역사의 왜곡으로 민족사의 뿌리가 단절되어 그 상처가 심히 깊더니 상제님께서 원시 반본의 도로서 인류 역사의 뿌리를 바로잡고 병든 천지를 개벽하여 인간과 신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강세하시니라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 상제님께서 한반도로 이렇게 강세하시어 내려오신 이 19세기 후반에 동방 조선은 중국의 속국을 스스로 자청하면서 이 세국 전쟁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종의 비인 이 명성 황후는 바로 시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을 이 정기에서 물러나게 하고 일본과 이 강화 조약을 체결해 이 조선의 문호를 이제 열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강화도 조약은 일본에 의해 일방적인 강요당한 이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이후 조선은 이 서양 열강 가운데 미국과 가장 먼저 이제 통상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후 다른 열강과도 연이어 이제 통상 조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선이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해서 서양 열강들과 불평등 조약을 맺은 건데요. 힘없는 조선은 그 이후로도 많은 수모를 겪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이모년인 1882년 이 6월에 이 조선에서는 이 구식군대 차별로 이 군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년 뒤에 이 갑신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급진 개혁파에 의해 이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이 군대를 이제 파견해서 변란을 지원한 이 청나라가 바로 이제 조선의 이제 내정 간섭을 시작하면서 이제 더욱더 조선의 이 내정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후에 약 10년 동안 이 외교 결정권을 가로채서 이 청은 이 조선을 완전히 속국화 이 정책을 이제 추진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청의 간섭과 이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 조선은 러시아와 이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한반도에서 입지를 이제 넓혀가자 이번에는 영국이 이제 러시아하고 맞서가지고 한반도 남도에 있는 이 거문도를 점령하고 또 적극적으로 행동을 나서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우리인데 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 주인 행사를 지금 하기 시작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반도에서 이 영국과 러시아의 이제 갈등이 좀 심해지고요. 또 청이 또 나서서 해결하는 가운데서 청이 또 자기 권리를 주장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주인은 따로 있고 외부의 손님들이 와서 주인 노릇하는 형국이 되어버렸는데요. 이후 영국과 일본이 이제 영일 이제 동맹을 또 맺게 되고 또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공동 대응하는 이런 전략을 세우는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지금 그 4대 강국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구도가 그러면 그때 형성된 거군요. 국내외 혼란이 가중되면서 백성들의 두려움도 더 커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형세가 좀 기시감이 있죠. 그 100년 전의 형세랑 비슷한데 그 가보년에 그 태인 동골 사람이었던 전봉준이 보국 안민이라는 걸 기치를 내걸고 동학 신도들을 모으죠. 고부에서 난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이 들끓게 되죠. 동학 농민 혁명의 시작인데, 근데 그런 그 정명숙은 그 10여 년부터 3년간 이제 서울을 오르내리면서 그 당시 흥선 대원군을 만난 일이 있어요. 근데 그때 대원군이 그 전명숙의 뜻을 물으니까 그때 전명숙 장군의 이야기가 제 흉중에 품은 뜻은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한 번 죽고자 하는 마음뿐이요. 그러니까 아주 피 끓는 어떤 서원을 하셨던 분인데 1860년에 상제님 천명을 받아 창도된 이 동학은 불과 한 세대 만에 30년 만에 우리 민중의 삶 속에 아주 민중의 어떤 새로운 희망으로 비전으로 엄청난 세력화로 돼서 나타났고, 근데 교조가 이제 처형이 되고 나서 뭐 삼내 집회다, 뭐 광화문 복합 상소다, 보훈 집회 등으로 이어지면서 동학 신도들이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교도들 간의 어떤 독류 의식을 강화하고 동학 조직을 강화하는 어떤 결정적 계기가 마련이 되는 흐름이었고요. 1894년 2월 10일 날 고부군수 조병가,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웠던 혹독한 그 가렴주구, 정말 너무너무 들어보면 참 우리나라가 조선이 저렇게 막 구한 말에 너무너무 참담했다는 걸 느끼는 사건들인데, 동학교도와 농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서 폭발을 하고 4월에 마침내 동학군이 봉기를 해서 전봉준 장군을 중심으로 동학 접주들이 무장현에 모여가지고 창의문을 발표하고 고부, 흥덕, 고창, 부안, 금구, 태인 등 전라도 각처에서 동학교도를 중심으로 농민들이 함께 일어서는 동학혁명이 발흥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동학혁명으로 인해서 청나라와 일본이 결국은 우리나라에 진주하게 되었죠. 네, 그래서 이제 동학군이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전주성까지 함락을 시켜줘. 근데 조선 정부가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청에 파병을 요청하고, 그때 기회를 노리던 일본도 텐진 조약을 근거로 조선에 군대를 급파를 해요. 그때 이제 동학군은 사태를 수습하려고 외국군의 어떤 철병과 패전 계획을 요구하면서 정부와 화약을 맺고 해산을 일단 하는데, 일본은 그때 군대를 철수하기는커녕 이제 무력을 앞세워서 경복궁을 점령하고 조선의 내정 개혁을 이제 강행을 하죠. 그래서 왕궁과 사대문을 장악하고 갑오 개혁을 추진하게 되고요. 그러는 한편 청으로부터 조선을 완전히 독립시키자는 명분으로 아산만에 정박해 있던 그 청의 군함을 급습합니다. 그게 1894년의 청일전쟁이에요. 이 청일전쟁으로부터 이 동아시아의 온갖 이제 사태가 이제 물론 동학혁명이 촉발이 되면서 일본군은 우세한 전력을 바탕으로 육지와 바다에서 청을 완전하게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던 동학군도 그것 때문에 다시 결집을 해가지고 공주로 진격을 하는데 중화기로 무장한 일본군을 당할 수 없었죠. 제가 공주 한일고를 나왔기 때문에 거기 공주의 피바다 됐던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일본의 강력한 화기에 우리 동학군들은 죽창으로 그냥 응대하다가 죽은 30만 그 서러운 그 슬픔의 사연이 있는데, 청일전쟁은 중국 등짐의 어떤 정치 질서의 종지부를 찍고서 동아시아의 세력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 동아시아에서 촉발된 국제정치 질서의 급변이라는 건 이게 바로 세계전쟁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후천 개벽의 개혁 정치를 외친 동학혁명이라는 것이 세계 정치의 새 질서를 여는 근현대 역사의 진정한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근대를 말할 때 동학을 빼놓고는 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상제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게, 최수는 동세를 맡았고 나는 정세를 맡았나니 전명숙의 동은 곧 천하의 난을 동케 하였느니라. 최수는 내 세상에 올 것을 알렸고 김일부는 내 세상에 오는 이치를 밝혔으며
전명숙은 내 세상에 앞길을 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부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얼마 전에 그 몇 년 전이었나요? 우리 녹두꽃이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네네네. 거기 보면 그때 당시 동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이제 얼마나 이 조선의 그 나라가 참 참혹한 상황이고, 그게 백성들이라는 것은 참 연명, 목숨을 이제 이어가기 힘들 정도로 참 피폐한 그런 상황에서 동학이 또 희망이 되어서 이제 가는 과정과 동학이 또 마지막에 패망되어가는 모습 보면서 저도 참 눈물이 많이 맞아요. 흘렀습니다. 네. 그게 이제 책으로 보다가 이제 드라마로 딱 보니까 그게 감동이 참 많이 오고 실제적으로 느껴졌는데요. 이제 그 하포진 말씀에 조금 한마디 더 붙여보면 이 세계적인 역사학자 리얼 퍼거슨은 그에 져서 이제 증오의 세계라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 보면 20세기 이 전쟁에 대해서 50년의 전쟁이라도 이렇게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1차 세계대전이 이 1914년에 발생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보다 10년이 앞선 1904년 러일 전쟁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이 세계 전쟁이 끝난 시기도 바로 1945년이 아니라 그보다 8년 뒤인 바로 1953년 우리 한국 전쟁의 휴전 협정이 체결된 해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다시 말해서 이 퍼거슨은 20세기에 세계 전쟁을 바로 러일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한국 전쟁으로 끝났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일 전쟁이 이 한반도의 이 지배권을 두고 촉발된 이 전쟁이다 보니 이 퍼거슨 시각대로 본다면 인류 역사의 가장 참혹한 20세기 두 차례의 이 전쟁이라는 것이 바로 한반도에서 시작되고 한반도로 끝이 났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러일 전쟁에서도 이 청일 전쟁의 여파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청일 전쟁의 이 도화선이 된 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이 통합혁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혁명이 이 세계 정치 질서를 연 근현대 역사의 진정한 출발점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고종 임금께서 러시아와 손을 잡는 일이 벌어지고 또 결국은 러일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러시아를 중심으로 독일과 이 프랑스가 뭉치고 일본의 이제 대륙 침략의 기세를 꺾자고 이제 발발되게 되는데요. 가보년인 이 1894년 이후 일본의 내정 간섭이 이제 심해지니까 이걸 벗어나려고 이제 고종 황제께서는 새로운 변화의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친러파, 친미파를 인사를 등용해서 새 내각을 이제 구성하게 되고요. 또 이제 반일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은 이 보복으로 바로 일본의 정치 낭인들을 앞세워서 경복궁을 습격해 황후를 시해하고 이 정권을 탈취하는 역사상 이 전례가 없는 이렇게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을미사변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신변의 위협을 느낀 이 고종이 바로 우리가 유명한 이 정동의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 거처를 옮기는 아관 파천을 단행하게 됩니다. 아관 파천을 주도한 세력은 이범진, 이완용 등 이게 친러 개혁파 세력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아관 파천 이후에 또 열강은 이 철도 부설권이나 산림 재벌권, 광산 채벌권 등 각종 이권을 획득하며 경제적 이권 쟁탈에 이제 열을 올렸습니다. 그 결과 이게 조선의 재정이라는 것은 더욱 어려워서 이제 국군이 이제 기울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타개하기 위해서 고종 임금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겠군요. 네, 그 고종은 1년 뒤에 이렇게 경운궁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각종 이 제도를 고치는 등 개혁에 추진하는 한편 상제님의 계시를 받아 이 환구단을 세우게 됩니다. 이 환구단은 서울시청 바로 옆에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이제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역사적인 장소에 이제 참 시청자들도 한번 가보시기를 이제 권해드리고요. 바로 이 천자로 이게 등극해서 이 상제님께 고유제를 지내는 게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상제님께 천제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이 천재를 지내는 것은 일반 이제 왕들이 지내지 못하고 황제가 되어야만이 이제 천재를 모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려 시대로부터 비롯돼서 조선 시대 때 오면 저희들이 천재를 못 지내게 중국으로부터 이 통제 감시를 받았었는데 이 고종께서 천자로 등극하시면서 이제 고유제를 시작하게 되시는 거죠. 바로 이때가 정산 상제님께서 이 천하 유력을 하시던 정유전 1897년인데요. 이때 이제 마지막 이 망국의 이 과정에서 황제로 이제 즉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종은 황제국이 돼야 되니까 국호를 대한으로 하고 연호를 이제 광무라고 이제 선언하게 됩니다. 대한제국이 바로 자주국이고 천자국임을 이렇게 만천하에 이제 선포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참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중국, 이름 그대로 중국이 황하 문명을 중심으로 고대 문명을 이렇게 개창한 동아시아 역사의 종주로 인식돼 왔어요. 서양도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런 맥락에서 역사를 인식한 사람이 많은데, 그런 유교 사관에서는 요순 시대 이래로 진시황이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나서 스스로를 시황제, 황제라고 칭한 이후로 천자 문화권을 정립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 천자 문화권이 황제 문화권, 그게 황극이에요. 거기에 중심이라는 게 황극이라는 개념인데, 그러나 진실은 뭡니까? 환국 이후 동방 천자 종주권을 계승한 천자 문화, 황극 문화의 본 고향은 바로 우리 한민족이다. 이걸 보시는 분들은 꼭 아셔야 된다는 거. 동방 한민족 이 배달 결에는 대대로 상제님한테 친히 천재를 올리고 상제님을 대행해서 세상을 통치해온 천자 문화의 주인공, 황극이었다는 거. 김치 우리 건데, 태권도 우리 건데, 그 마치 다른 나라에서 건너온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 일깨우는 것처럼 원래 원조가 이제 커밍아웃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동방 한민족의 국토맥은 9,200여 년 전 인류 창세 문명을 열었던 환국과 동방 광명문화의 주인공이었던 배달국, 그다음에 한민족의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던 단군 조선의 삼성절 시대를 지나가지고 북부여를 중심으로 한 열국시대가 있었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사국 시대를 지나서 대진국과 후신라를 짜여졌던 남북국 시대가 있었고요. 그리고서 이제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져서 상제님의 공사로 비로소 이게 주도권이 넘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잘 몰라서 그렇지 본래 천자국은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럼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그 천자국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역사를 쭉 더듬어 보면은 고려의 25세 충렬왕 때 이르러가지고 천자권을 양도를 합니다. 원나라의 부마국으로 그때 전락을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황제라고 칭해왔던 고려가 얼마나 그 메트로폴리탄 엄청난 나라였는지 우리가 잘 아실 텐데, 그때부터 황제는 왕으로 불리게 되고, 이후 건국된 한양 조선도 사대주의를 근본으로 한 왕정을 일관하다가 결국 패망의 위기에 몰렸고요. 이 마지막 몰락의 과정에서 상제님의 천명을 받았던 고종 황제께서 황궁을 아까 세우고, 진짜 지금도 시청 앞에 딱 있잖아요. 맨날 지날 때마다 저도 자전거 타고 가다가 세워놓고 거기서 인사드리고 가는데, 황궁을 세우고 천제를 올린 뒤에 비로소 조선이 아니라 대한 제국을 세우고 황제로 등극하면서 천자국 위상을 회복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으로 구한말이 끝난 게 아니라 대한 제국을 세우고, 대한 제국이 일제 강점기로 이렇게 독립운동의 어떤 시간대로 넘어갔다라고 보는 게 올바른 역사 흐름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천자국으로 이게 복원된 이 1897년에 천자 문화의 국통맥이 이제 바로 서고, 이 천자 문화가 본래 주인공, 이 한민족이 이 원시 반본의 입법에 따라서 동북아 9,000년 역사의 종주권을 되찾고 이 창세 역사의 근원을 밝혀 역사의 이제 정의를 이제 바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 응급실에 이렇게 환자들이 오는데 의식이 없을 때 이름 뭐예요? 물어요. 이름 말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이름을 황제국인데 우리는 황제 떴던 적이 없다고 막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도 몰라, 성별도 몰라, 막 그런 환자들이 정신 차리고 나면 이제 올바른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잃어버린 정체성. 우리 요즘에 세상 모든 어떤 어플이나 사이트 들어가려면 아이디
아이덴티티를 알아야 들어가죠. 그리고 비밀번호를 알아야 들어가는 건데 그럼 올바른 그 정체성을 찾게 해주는 거가 뭘까? 지금 21세기까지 와서 일제 강점기 때 그걸 다 뺏기고 나서 그게 뭘까 생각해 보면 태고 시절부터 삼신상제님을 섬겨왔던 우리 한민족이 9,000년 역사의 실체, 그 인류 원형문화의 비밀을 간직한 그 정체성을 간직한 그 책이 등장하면서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동방 시원 역사 경전인 환단곡이다 이거죠. 그래서 환단곡이라고 하는 것은 상제님을 받드는 천자문화의 원주인인 한민족, 즉 배달동이족이라는 것을 명백히 환단곡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20세기 후반에 어떤 한민족의 주 활동 무대였던 만리장성 밖에 요소 지역에서 발굴된 홍산 문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홍산 문명이 이 환단곡이의 주인공이 우리 동방의 천자문화의 원주인이 우리라는 걸 또 유물적으로 입증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동방 한민족이 삼신상제님의 천명을 받들어서 동서 인류 문명을 이제 통일함에 따라서 동방의 대한민국이 천자문화의 종주권을 온전히 회복하고 후천 가을 문명이 이제 도주국으로 급부상을 하고 있다. 그게 요즘에 한류고 그 한류의 원류가 신의 바람, 풍류 문화였다는 걸 요즘에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주의 가을철을 맞아서 상제 문화의 주인공인 한민족이 다시 인류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고요. 상제님께서 이 동방에 위치한 한반도에 오신 이유도 원래 우리가 그런 혈통과 그런 혈자리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상제님 당시에 한 성도가 청나라를 언습에 따라서 중국이라고 하니까 상제님께서 대노하시면서 엄청 크게 꾸짖으시면서 청나라는 청나라요, 중국이 아니니라. 이게 한마디로 다 하신 말씀이죠. 내 세상에는 내가 있는 곳이 천하의 대중하여 금강산이 천하 만국의 공청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소중화가 장차 대중화로 바뀌어 대국의 칭호가 조선으로 넘어온다. 그 당시에는 저게 가능해 했지만 지금 그게 현실이 돼가고 있고, 상제님은 옛 조선이 쓰던 대국의 칭호였던 대한도 원시반반의 도에 따라서 다시 조선으로 넘어오게 하셨고요. 한민족으로 하여금 세계를 구원하고 통일하는 기초를 다지게 지금까지 이끌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포진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한제국이라는 국호가 바로 서면서 이제 역사원이 이제 바로 잡히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한류 문화가 지금 뭐 음악이나 뭐 복식이나 이제 뭐 또 음식 이쪽으로 지금 치중돼 있지만은 지금의 한류 이전에 저희들이 2002년 월드컵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저희들이 전 세계를 열광하게 했는데 그때 바로 잡힌 게 뭐냐? 우리나라의 국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게. 야, 지금 그 말씀 들으니까 그때도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바로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우리 한류가 이제 정말 그때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대한민국은 몰라도 나라라는 게 어떤 나라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대한민국 짠짠짠 이렇게 한 박수 치는 거는 기억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세계에 인식해주는 그런 좋은 시기가 아니었나 싶고, 이게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이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인류 역사의 뿌리를 바로 잡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은 우주의 창조 섭리인 간도수에 따라서 동방 조선 땅에 강세하신 상제님께서 이 장차 개벽의 땅 한반도를 구심점으로 해서 이 신천지 새역사의 운을 열게 하기 위한 세운의 흐름이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상제님이 그 당시에 공사 보실 때 어떤 한 성도의 화액을 끌기 위해서 내가 너의 화액을 끌으려고 일러 전쟁을 붙여서 일본을 도와 러시아를 물리치라 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당시에 한 성도들이 아니 한 사람의 액을 끌기 위해서 두 나라 사이 전쟁을 붙인다는 것도 그렇거니 어떻게 약소한 일본이 천하의 막강한 러시아를 물리친다고 하는 말은 더더욱 터무니없는 말씀이라고 하셨던, 근데 과연 다윗과 골리앗 같았던 그 일본과 러시아가 일본이 러시아를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제국이 수립이 되고 러시아와 치열하게 되다 보면 일본이 상제님의 천지공사의 그 손길에 의해서 러시아를 이겨버리죠. 러일 전쟁 1904년 2월 8일 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스쿠버 다이빙 하면서 그쪽 거제도 그쪽 남해안을 가다 보면 그 총알섬 그 러시아의 함대를 격파한 그 해전지를 가보면 그때가 느껴져요. 근데 100% 이거는 하나님의 백이 아니면 못 이길 상황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렇게 전쟁에 승리한 일본이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본격적인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게 되죠. 그 다음에 통감부를 설치해서 대한제국 외교권을 박탈을 하죠. 그 다음에 군대를 해산하죠.
그러면서 병합의 환경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그 당시 공사 보실 때 여러 나라 신명들에게 칙령을 내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 조선의 국군을 거두어서 잠시 일본에 맡기려 하나니 최수은이 보증을 서리라 이렇게 하셨고요. 또 말씀하신 게 일본은 나의 일을 해주고 품삯도 받지 못하고 가는 일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 우리 상제님의 일을 보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세간에 7월 보름을 백중이라고 하나니 백중이라고 100가지 일이 모두 적중하리라. 그러니까 상제님의 치밀한 어떤 전략하에서 일본을 내세워서 우리 조선을 거기서 맡기는 흐름이었다라고 국사 시간에 배우면 얼마나 놀라울까. 근데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고 대한제국은 일제에 의해 무너졌지만 상제님 세운공사의 천명에 따라서 장차 이 지구촌에는 태고 시대의 광명 문화의 원주인인 동북아의 한민족을 중심으로 세계 일가 통일 문명이 진짜 열리게 된다는 거. 예. 네, 우리가 뭐 1차 대전을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일본이 러시아를 이겼다는 건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상제님이 손길이 이제 들어갔다는 거를 보면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네. 상제님께서 집행하신 세운공사의 결론이 후천 가을철에 세계 일가 통일 문명을 건설하는 거라는 말씀이신데요. 세계 일가 통일 문명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 선천에는 쓸 수 없는 용어. 그냥 막연한 이상으로만 있지만 아무도 구현하지 못했던 건데 하나님이 오셔서 이 세계 일가 온 세계가 한 가족이 되는 통일된 문명권을 만든다는 것인데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우주 가을의 흐름이라는 거 후천은 온갖 변화가 통일로 돌아간다 말씀하셨고 나라라고 다 나라가 아니고 천자라고 다 천자가 아니니 한 나라 백성의 주인 노릇하는 법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시면서 네 나라 내 나라 합치는 게 어떻겠냐 그런 공사 엄청 부어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장수는 장수대로 둔다 해도 왕은 한 사람이 해야지 여러 사람이 되면 시끄럽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로 한 나라로 만들자. 그 각 나라를 다니시면서 다 손잡게 하시는 공사를 엄청난 네. 그 활동을 공사로 보셨는데 증산사님께서 의도하신 후천 5만 년 상생의 조화 낙원 세상이라는 것은 한민족이 중심이 되어서 개창하는 세계 일가 나아가 우주 일가를 이루는 통일 문명입니다. 그래서 상제님 천지공사 도수 섭리에 따라서 가을 천지를 향한 남법 회원의 과도기를 지나고 거치면서 선천에 누적된 고루한 가치관은 완전히 바로잡고 새 기틀이 열리게 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망고 원신과 역신이 인간에게 붙어가지고 그 뿌리 깊은 원한을 풀어가는 이제 해원의 시간대인데 후천 세계 통일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한 거예요. 지금의 모든 전쟁과 평화 움직임이 그런 건데요. 인간은 모두 존엄한 생명체로서 자아를 실현하는 소명을 지닌 천지의 자녀인데요. 상제님은 불평등한 어떤 신분제도, 인종차별을 낳은 선천우주의 상급 구조가 오선위기 형국으로 펼쳐진 세 판의 씨름, 세계 세 차례의 전쟁, 세계대전을 통해서 모두 허물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제님 말씀이 묵은 하늘이 그릇지어서 그 서자와 쌍놈의 원한이 세상을 병들게 하였다. 이제 내가 적서의 차별을 없이 하노라. 대저 재생의세는 성인의 도요. 재민혁세는 웅패의 술이라. 이제 천하가 웅패의 괴롭힘을 당한 지 오래됐으니 이제 내가 우주일가, 세계일가 통일 문명권을 지으면서 그 모든 응어리를 풀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제님께서 세계 정치 질서의 울로를 정하신 세운공사를 큰 틀에서 알아보았는데요. 천지공사는 상제님께서 원한으로 얼룩진 선천 역사를 매듭 짓고 후천 상생의 세상을 여시기 위해 행하신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입니다. 상제님 천지공사를 통해 현 지구촌 인류 역사의 대세와 그 결론에 눈뜨시기 바라며 톡톡 증산도 시즌3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